자, 이제 그 페이지 100페이지 맞나? 100페이지 맞나? 100페이지에 이중 슬릿 문제를 풀어볼 텐데, 내가 조금 욕심을 내서 단일 슬릿 문제를 넣어놨는데, 자, 봐봐. 요 단일 슬릿의 폭을 3배로 하면은 가운데 밝은 무늬의 폭은 몇 배, 이걸 묻고 있잖아. 자, 봐봐. 단일 슬릿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구멍을 한 개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빛을 보내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왜 앞에 단일 슬릿 있고 뒤에 이중 슬릿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 단일 슬릿을 지나면 이 빛이 단일 슬릿을 지나서 이렇게 빛이 퍼져나갑니다.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멍을 통과해서 직진해서 여기만 빛이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퍼져나가 가지고 이렇게 넓게 빛이 도달을 하는 겁니다. 요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거를 빛이 회절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절. 사실은 우리 이중 슬릿 실험도 간섭도 있지만 빛이 퍼져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회절이라고 합니다. 적자, 회절이 잘 되는 조건은 슬릿의 틈이 뭐 할수록 좁을수록 회절이 잘 됩니다. 슬릿의 틈이 좁을수록. 또 파장은 길면 길수록 회절이 잘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슬릿 틈이 좌우로 좁지. 그러면 빛은 좌우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란 말이야. 어쨌건 단일 슬릿의 폭을 3배로 한대. 그러면 슬릿의 폭이 넓어졌으니까 회절이 덜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가운데 밝은 무늬의 폭은 몇 배이다 하면 되는 거야? 그냥 3분의 1배이다 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2번 문제는 스킵합니다. 요것도 단일 슬릿 문제라서 계산까지는 할 필요 없거든요. 공식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요거는 스킵하고 넘어갑니다. 요거 한번 봅시다. 3번 문제. 마찬가지 단일 슬릿 문제인데 봐봐. 일반 말이 이게 슬릿을 통과해서 회절되지 않는다면 여기만 빛이 도달을 해야 되잖아. 근데 뭐 한 거야? 이렇게 회절돼 가지고 요렇게 빛이 퍼져나가는 거죠. 그럼 지금 너희가 봤을 때 빛이 어디로 퍼져나가고 있어? 좌우로 퍼져나가고 있지? 그러려면 슬릿의 폭을 좌우로 좁게 만들어줘야 좌우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슬릿 모양은 무슨 형태가 되면 된다? 세로선 형태가 되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빨간색 레이저를 밝게 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 얘들아, 밝게 하는 것과 회절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회절되는 것과 밝기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고요. 근데 빨간색 레이저 대신에 파란색 레이저를 쓰겠다는 건 파장을 짧게 하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왜냐하면 적색 계열은 파장이 길고 청색 계열은 파장이 짧거든. 그러니까 파장이 짧아지면 그만큼 회절되는 정도도 작아지게 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회절되는 요 폭이죠. 요 회절되는 폭이 좁아지게 되니까 모양이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 이렇게 좌우로 좁아집니다. 이렇게. 좌우로 좁아지니까 어때? 요 무늬의 개수가 점점 어떻게 돼? 많아지게 되겠지. 똑같은 A, B 사이 간격에. 그러니까 무늬의 수는 뭐 한다가 맞다? 고치세요. 증가한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조금 벗어나긴 하는데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뭐 하면 된다? 기억이 답이 되는 겁니다. 4번 문제가 진정한 이중 슬릿 문제죠. 그죠? 자, 보자. 앞에 단일 슬릿 있고 단일 슬릿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이중 슬릿이 있으니 요 점을 우리가 보통 S1이라고 아까 표현했지. 지난 시간에 요걸 S2라고 표현하면 동일한 위상의 빛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긴 정중앙입니까? 정중앙은 경로차 제로. 무슨 간섭? 보강 간섭을 하니까 무슨 무늬? 밝은 무늬.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보니까 그 다음 이제 경로차 2분의 람다 상세 간섭. 어두운 무늬가 되겠지. 그 다음 또 여기는 경로차가 얼마가 되는 거야? 람다가 되고 밝은 무늬가 되고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을
델타 X라고 표현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내가 다 한번 증명해 줬었는데 저 델타 X는 어떻게 계산되어진다? D분의 L 람다. D가 뭐였지? 요 슬릿과 슬릿 사이의 요 간격을 D. 맞죠? 그 다음에 스크린과 슬릿 사이 간격을 L. 요렇게. 람다는 파장. 그러면 단색광의 파장은 델타 X하고 매우 밀접하니까 무관하다는 말은 틀렸지. 됐니? 그 다음 스크린이 이중 슬릿에서 멀어질수록 얘들아 이중 슬릿에서 멀어진다는 건 L 값이 커진다는 것이고 델타 X도 증가. 오케이. 맞는 말. 요식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했잖아. 디귿. 스크린에 나타난 간섭 무늬는 빛의 파동적 성질, 간섭, 회절, 오늘 하겠지만 굴절 전부 다 무슨 성질? 파동적 성질. 맞는 말. 파동적 성질의 반대말이 입자 성질. 오늘 할 겁니다. 광전 효과.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내용이. 됐어? 답은 니은 하면 되겠지. 됩니까? 자, 간섭 활용은 내용이 간단합니다. 쉽고. 우리 요새 사실 이어폰 있잖아. 10,000원짜리만 사도 노이즈 캔슬링 다 되잖아. 노이즈 캔슬링은 딱 이거야. 자, 일단 이어폰에서 뭐가 나와? 음악 소리 나오지. 두 번째, 외부에서 뭐가 들어와? 소음이 들어오지. 바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소음과 반대 위상의 소리를 이어폰이 만들어내는 거야. 인위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게 소음이라면 이어폰이 만들어낸 소음과 반대 위상, 얘들 둘이 우리가 잘 아는 상쇄 간섭을 하겠지. 그러면 소리를 3가지 들었는데 2가지가 상쇄되면 남는 건 음악 소리밖에 없겠지.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노이즈 캔슬링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좀 넓게 확대하면 요새는 차에도 이걸 쓰고 있어. 차에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또 비행기 시끄럽잖아. 그렇다고 비행기가 무겁게 날아야 되는데 그걸 무겁게 이렇게 두껍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노이즈 캔슬링 효과. 그러니까 상쇄 간섭을 이용해서 소음을 줄여주고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 다음에 너희 안경 많이 쓰는데 안경에 렌즈가 이렇게 있으면 안경의 최대 목적은 빛이 뭘 해야 돼? 투과를 해야지. 물론 그냥 투과하는 건 아니고 굴절돼서 투과를 해야지. 근데 일부 빛이 뭐 하는 거야? 렌즈 바깥에서 이렇게 반사가 돼서 나가는 거야. 근데 렌즈의 목적은 굴절이고 투과기 때문에 반사를 없애야지. 그래서 뭘 해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반사되어 나가는 빛과 반대 위상을 만들어내면 요 두 개가 뭐 돼버리는 거지? 바로 상쇄가 돼버리는 거지. 그럼 뭐 하겠어? 반사가 줄어드니까 투과도를 높일 수 있다. 이것도 간섭을 활용하는 거고요. 야, 돈 같은 거 이렇게 위조 막으려고 이렇게 움직여보면 파란색 보였다가 녹색 보였다 하잖아. 거기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 파란빛이 보강, 이렇게 하면 초록색 빛이 보강, 이렇게 보강된 색깔이 보이는 거니까 이것도 간섭을 이용하는 거야. 요거 똑같은 얘가 여기 모르포 나비 날개 있잖아. 모르포 나비의 날개도 색깔이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그게 모르포 나비의 색깔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야. 보는 각도, 위치에 따라서 간섭되는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야. 이것도 간섭이야. 야, 기타 같은 거 보면 줄을 탕 튕구면 그 안에 울림통이 있잖아. 거기서 뭐 해? 소리가 보강 간섭되면서 풍성해지는 거야. 이것도 간섭 활용하는 거고. 너희들 극장을 가거나 뭐 공연 보러 갔는데 친구 자리는 보강 간섭이라 소리 잘 들려. 내 자리는 상쇄 간섭이 안 들려. 그러면 안 되잖아. 벽을 봐봐. 막 울퉁불퉁하게 생겼잖아. 왜 그런 거야? 어디에 앉아도 소리가 보강 간섭 될 수 있게끔 구조화한 거란 말이야. 간섭 활용하는 거야. 요새는 잘 쓰진 않는데 CD 디스크 같은 거 있잖아. 확대해 보잖아. 그럼 이렇게 뭐가 있냐면 요철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요철이 없는 곳에서 간 건
와서 모이니까 보강 간섭을 할 테고 여기서 반사되어 나간 빛은 상쇄 간섭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뭘 인식하는 거야? 보강 간섭 되었느냐 상쇄 간섭 되었느냐를 인식해서 정보를 읽어내는 게 CD나 DVD가 되는 거야. 전부 다 뭘 활용하고 있다? 보강과 상쇄 간섭을 활용하고 있다. 그 내용 알면 되는 거야. 자, 1번. 자, 가의 여객기 내부의 소음을 줄이는 건 무슨 간섭이야? 요거는 상쇄 간섭이 되는 거지. 모르포 나비가 어떤 특정한 색을 띠는 것은 그 색이 보강 간섭이 됐기 때문이고, 그리고 악기 울림통에서는 보강 간섭을 통해서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물결파를 배운 적은 없지만 본래 물결을 위로 치솟거나 또다시 위로 치솟으면 마루와 마루가 만나면 더 큰 물의 흐름이 생길 테고, 물결파가 골과 골이 만난다면 더 큰 골이 생길 텐데,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되면 무슨 간섭을 해? 상쇄 간섭하면 이렇게 물결파의 높이가 변하지 않는 파를 만들어내겠지. 그러니까 물의 높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 뭐 되었기 때문이지? 바로 상쇄가 되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가하고 라가 상쇄 간섭이고 나하고 다가 보강 간섭이 될 테니 다 몇 번 하면 돼? 4번 하면 되는 거잖아. 9분만 하면 되니까. 2번. 야, 아까 내가 말했잖아. 세 가지 소리를 듣는 거야. 근데 요거 두 개는 무슨 간섭을 해? 상쇄 간섭을 하는 거지. 그러면 A와 B는 파장 진폭까지는 모르겠지만 변이의 방향까지 같아버리면 소음이 증폭돼 버리겠지. 틀렸습니다. 그리고 야, 음악 소리가 C인데 음악 소리가 상쇄되면 안 되지. 틀렸습니다. 이어폰 사용자는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듣는 겁니다. 물론 두 개는 없어지겠지만. 답은 디귿이고요. 지폐의 숫자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은 위조 지폐를 막기 위한 거 맞고, 잉크 안에 떠있는 여러 층의 얇은 조각에서는 반사된 빛들이 보강 내지는 상쇄 간섭하는 거고, 초록색으로 보이는 까닭은 초록색이 고쳐야지. 보강 간섭됐기 때문이지. 틀렸잖아. 답은 A하고 B만 정답이 되는 거지. 4번에 야, 비행기 소음을 못 듣는 건 뭘 찾으면 답이야? 상쇄 간섭을 통해서 소음을 제거했다는 게 답이니까 진동수는 같은데 위상이 반대인 음파를 만들어서 소음을 줄이는 겁니다. 답은 5번이죠. 5번 문제에 얘들아, 요게 마이크야. 요게 마이크고 니은이 바로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스피커는 뭐 하는 겁니까? 마이크에서 뭐 하죠? 소리를 만들어내서 외부 소음을 상쇄시키는 거지. 그러면은 기역은 스피커, 니은은 마이크 틀렸고, A하고 B는 여기서 상쇄 간섭하고 있지. 위상이 반대. 그리고 소음을 없애기 위해서 A, B가 무슨 간섭? 상쇄 간섭을 해야 되겠지. 됐죠?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답은 니은. 자, 너희가 책 봐봐. 어디가 더 눈이 잘 보이노? 얘들아. 왼쪽이 더 눈동자가 잘 보인다 아이가? 그 이유는 이 가가 뭐가 더 잘 되는 거야? 빛이 투가가 더 잘 되는 거야. 그 말은 반사를 줄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무반사 코팅한 건 누가 되는 거야? 가가 무반사 코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반사 코팅은 빛의 간섭 이용하는 거 맞고, 코팅을 한 건 가가 맞고, 코팅을 가가 했으니까 반사를 줄여서 투가를 늘렸으니까 투가한 정도는 누가 더 커야 되는 거야? 가가 더 크다 해야 되는 거야. 답은 기역 니은이 답이 되는 거야. 됐어?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파동의 간섭 배웠다, 그지? 파동의 굴절도 파동성을 대표하는 성질 중 하나고요. 자, 굴절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진행 경로가 바뀌는 것이 굴절입니다. 왜 바뀌느냐? 읽어줘라. 파동의 전파 속도가 달라져서 진행 경로가 바뀌는 것을 굴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 배울 때
파동의 전파 속력을 결정하는 건 뭐라고 했지? 매질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진행하는 중간에 매질이 바뀌면 속력이 바뀌어서 뭐 하는 거야? 굴절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되냐? 그러면 내가 지금 긋고 있는 요 선은 매질 1과 매질 2의 경계선이 되겠지. 경계선. 그리고 잘 들어. 경계선하고 수직한 선을 그어주면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법선이라고 합니다. 법선. 참고로 법선과의 이루는 각만 우리한테 의미가 있습니다. 입사각이 됐건 굴절각이 됐건 법선과 이루는 각이 중요합니다. 자, 그림 보면 자, 빛이 이렇게 진행을 하죠. 빛이 됐건 소리가 됐건 진행을 하다가 직진하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근데 직진하지 않고 어디 쪽으로 꺾여 있어? 지금 매질 이쪽으로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왜 이렇게 꺾이느냐? 실마 봐봐. 자동차 바퀴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매질 1에서는 요 바퀴도 매질 1에 있고 이 바퀴도 매질 1에 있으니까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가 이동하는 거리가 똑같죠. 시간당 이동하는 거리가. 그러니까 똑바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지. 근데 매질 1과 2 경계면에 딱 오게 되면 잘 봐. 바퀴 하나는 어디에 있어? 매질 1에 있어. 바퀴 하나는 어디 있어? 매질 2에 있잖아. 근데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매질 2 쪽으로 꺾이려면 매질 2에 있는 바퀴가 조금 갈 때 매질 1에 있는 바퀴는 많이 와야 매질 2 쪽으로 뭐 할 수 있어? 꺾일 수 있는 거잖아. 이거 이해하나? 아, 결론은 매질 1은 많이 움직이고 매질 2는 조금 움직였다는 건 파동의 속력이 누가 더 빨랐다는 얘기야? 매질 1이 더 빨랐다는 얘기야. 결론은 속도 차이 때문에 뭐 한 거야? 굴절이 일어난 거야. 오케이? 근데 자, 파동이 여기서 딱 시작됐지? 파동이 딱 시작될 때 이미 뭐가 결정이 되냐면 진동수는 결정이 돼버려. 자,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소리의 진동수는 이미 내가 소리를 낼 때 결정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매질 1에 있건 매질 2에 있건 뭐는 바뀌지 않아? 진동수는 바뀌지 않아. 그래서 1번 매질에서의 진동수나 2번 매질의 진동수나 뭐하다?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 F가 진동수, 람다가 속력, 곱한 게 속력. F 람다가 속력이잖아. 근데 뭐가 똑같다고? 진동수가 똑같으면 얘들 둘이 무슨 관계가 되는 거야? 비례 관계가 되는 거지. 그러니 속력이 1번이 빠르고 2번이 느리다는 것은 파장도 1번이 길고 2번이 짧다가 되는 거지. 비례하니까. 그리고 그림 보니까 법선과 이루는 이 각이 입사각. 요 각은 굴절각이니까 확실히 입사각이 뭐보다 크다? 굴절각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보통 어떻게 설명하냐? 얘들아, 진동수는 같고 속도와 파장과 각도는 모두 어떻게 기억하면 돼? 비례한다고 기억하면 돼. 각도가 크면 속도도 빠르고 속도가 빠르면 파장도 길다. 이렇게 기억하면 좀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죠. 됐나요? 한 개만 더 보자. 자, 우리 파동이 진행을 할 때 파동의 진행 방향과 수직한 면이 있는데 이 파동의 진행 방향과 수직한 면을 뭐라고 불러줘? 파면이라고 불러줍니다. 파면. 그래서 여기도 면이 하나 있고 여기도 면이 하나 이렇게 있죠. 이것도 뭐야? 파면. 더 중요한 건 파면과 파면 사이 거리를 우리가 뭘로 정의하는 거야? 파장으로 정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양에서 A와 A'의 길이가 뭘 의미하는 거다? 첫 번째 매질에서의 파장을 의미한다는 거 알아둬야 돼.
마찬가지 진행 경로와 수직한 게 파면이니까 이렇게 수직하게 그려주고 이렇게 수직하게 그려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람다 2가 되는 거지. 두 번째 매질에서의 파장. 그래서 기억하자.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는 파장이 된다. 눈으로 봐라. 람다 1이 길고 람다 2가 짧다는 거 요게 눈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파면과 파면 사이 거리는 뭐라고요? 파장이 된다고. 이런 문제 한번 보자. 자, 지금 보니까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큰 건 눈에 보이지? 그럼 적어볼게. 입사각은 굴절각보다 크다. 그렇다면 속력도 공기에서가 물에서보다 빠르다. 그 말은 파장도 공기에서가 물보다 크다. 다만 뭐는 같다? 진동수는 공기나 물이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문제에서 공기보다 물에서 더 작은 값을 갖는 것이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어디 답하면 되는 거야? 진동수에다가 답을 해주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2번. 진동수가 500Hz인 음파가 있대. 야, 진동수가 500Hz면 얘가 물 속에 있으나 물 밖에 있으나 진동수는 결정. 됐어? 그 다음 문제에서 원하는 건 물속에서의 파장이 얼마인지 물었어. 우린 뭘 알면 돼? 물속에서의 속력을 알면 돼. 물속의 속력이 얼마라고? 1500m/s래. 야, F 람다가 속력 아니야? 그럼 람다는 몇 미터이다 하면 되는 거야? 바로 3m이다 하면 되잖아요. 5, 3, 15니까. 답 몇 미터? 파장은 3m 이렇게 가는 거지. 됐어? 3번 문제. 속도가 340에서 얼마가 됐어? 1500이 됐어. 그러면은 속도가 어디서가? 공기하고 물에서 비교하면 누가 더 빨라? 물이 더 빨라. 그러면은 자, 공기에서 물로 가면은 자, 이렇게 입사를 했어.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됐어 지금? 빨라졌지. 그러면 각도도 커져야 되지. 얘가 만약에 직진한다면 이렇게 오지. 각도가 커진다는 건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커지니까 대략 이런 모양이 되어줘야지. 그래야 요게 입사각, 요게 굴절각이니까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커지는 거잖아. 됐어? 그리고 속도가 공기보다 물이 빠르다는 건 파장을 비교해보면 공기보다 누가 더 길어야 되는 거야? 물이 좀 더 길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가다가 좀 극단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가주면 되는 거잖아. 맞죠? 파장이 길어져야 되니까. 그럼 답 몇 번의 답인 거야? 4번만 답이 될 수 있는 거지. 됩니까? 자, 이제 그 속도하고 파장하고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이제 굴절률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추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 7번 한번 봐봐. 했던 얘기인데 이 그림 보면 I가 일단 R보다 큰 거 확실하지?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1번 매질이 2번 매질보다 빠르다는 거지. 뭐까지 비례한다고 했지? 파장까지 비례한다고 했지. 자, 우리가 보통 빠른 매질을 소한 매질이라고 한대. 그 다음에 느린 매질을 보통 밀한 매질이라고 한대. 책에 적혀 있죠. 이제 굴절률을 이야기해 볼 텐데 우리가 배우는 굴절률이 요 굴절률이 무슨 굴절률이냐면 상대 굴절률이라고 하는 거거든. 자, 10번 봐봐. 너희들 빛의 속력이 어디서 제일 빨라? 진공에서 가장 빠르지. 그러면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 광속이니까 C야.
근데 물속에 가거나 공기 중으로 가면 속력이 바뀌겠지. 매질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1번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을 V1이라고 하고 2번 매질에서의 속력을 V2라고 하자. 그러면 굴절률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얘가 얼마나 느려졌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광속하고 같아지도록 곱해보는 거야. 요 곱하는 값을 뭐라고 해주는 거야? 상대 굴절률이라고 해주는 거야. 그러면 V1에다가 N1을 곱해서 광속 만들어주고 V2에다가는 N2를 곱해서 광속C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V1보다 V2가 더 크다면 곱해서 똑같은 값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속력이 느리면 굴절률은 커야 되고 속력이 빠르면 굴절률은 작아져야 되는 거잖아. 이걸 우리가 상대 굴절률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각도하고 파장하고 속력은 전부 뭐 했어? 비례한다고 했잖아. 딱 하나만 반비례하는 거야. 뭐만 반비례한다? 딱 하나. 굴절률만 반비례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야. 됐어요? 속도가 빠르면 소하고 굴절률이 작다. 속도가 느리면 밀하고 굴절률이 크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됐어요? 자, 1번 봐봐. 자, 문제에서 빛에 대한 진공의 굴절률이 주어져 있고 1이고 유리의 굴절률은 얼마라고 돼 있어? 1.6이라고 돼 있어. 지금 보면 빛이 진공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 유리로 가고 있어. 근데 진공의 굴절률은 1이고 유리의 굴절률 1.6이야. 그러면 굴절률이 크면 적어봐. 유리는 어떤 매질이 되는 거야? 상대적으로 진공보다 느린 매질이 되는 거지. 굴절률이 작은 진공은 상대적으로 어떤 매질이 되는 거죠? 빠른 매질이 되는 거니까 빛이 입사해서 뭐 하면 돼? 느린 매질 쪽으로 꺾이면 되니까 대략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어주면 되겠지. 느린 매질 쪽으로 꺾인다. 이렇게. 그러면은 굴절률은 커졌지만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에 입사각보다 굴절각은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됩니까? 그러면 기억에 진공에서 유리로 가면 굴절률 커졌으니까 속력은 느려진다. 기억은 틀렸고. 니은 속력이 느려지니까 파장은 길어지는 거 맞고. 진동수는 한번 결정되면 변하지 않고. 입사각에 비해 굴절각은 작고.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리을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번에 야 2번 그림 무슨 그림이야? 문제 줄 거 또 꺼. 파동의 파면. 자, 파면 나오잖아. 어떻게 해? 파면에 수직한 직선을 그어봐. 자, 파면에 수직한 직선을 그었어. 요게 수직이야. 요게 파동의 진행 경로가 되는 거지. 또 한번 파면에 수직한 직선을 그어주면 요것도 진행 경로가 되고 요게 법선이니까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뭐 했다? 작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다. 그러면은 입사각은 굴절각보다 크지? 그 말은 A의 매질이 B의 매질보다 뭐하다? 빠르다가 되겠지. 그리고 속력과 뭐가 비례하지? 람다가 비례하니까 람다 A는 람다 B보다 크다가 될 것이고. 진동수는 같으니까 안 적는 거고. 마지막으로 굴절률은 속력에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누가 더 클 것이다? B 매질이 더 클 것이다. 요거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파장은 매질 A가 크다. 오케이. 진동수는 쓰진 않았지만 같다. 오케이. 파동의 속력은 A에서 빠르다. 오케이.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다. 오케이. 야, 속력이 느린 매질은 뭐한 매질? 밀한 매질. 속력이 빠른 매질은 소한 매질. 답 몇 번인 거예요? 5번. B가 더
밀한 매질이다 해야 되겠지. 왜? 느리니까. 됐습니까? 자, 이제 굴절 이야기 마지막 한번 보자. 자, 봐봐. 너희 입사각이 있고 굴절각이 있는데 심한 봐봐라. 입사각을 증가시키잖아. 이렇게 증가했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꺾일 테니 뭐도 같이 증가하지? 굴절각도 같이 증가하지. 그래서 입사각이 증가하면 굴절각이 증가한다는 것까지는 오케이야. 근데 막곡지각으로 똑같지는 않잖아. 두 각도가. 그러니까 입사각이 2배 된다고 해서 굴절각이 2배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 그래서 뭘 확인해 보는 거야? 입사각과 굴절각의 관계를 확인해 보는 게 스넬 법칙이 되는 거야. 자, 뭐를 확인해 본다? 결론부터 얘기할게.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이 커지는 건 이해하겠는데 어떤 관계가 있느냐? 바로 입사각에 대한 사인값하고 굴절각에 대한 사인값은 B가 항상 뭐 하더라? 일정하더라. 이게 스넬 법칙이야. I가 2배 되면 R이 2배 된다. 이건 틀렸어. 사인 I가 2배 되면 사인 R도 2배 된다. 이건 맞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조금만 더 보자. 10번 봐봐. 10번 봐. 요게 뭐야? 파면이지. 요것도 뭐야? 파면이니까 체크해. 요게 람다1이야. 같은 이유로 파면이지. 파면과 파면 사이 거리가 뭐가 되면 돼? 람다2가 되면 돼. 그리고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는 공통변이니까 내가 L이라고 해볼게. 임의로 잡았어. 자, 이제 사인값 구하러 간다. 자, 봐라. 요 값이 I, 요 값은 90-I, 요 각이 I. 요 각이 R, 90-R, 요 각이 R. 요렇게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사인 I는 요거분의 요거니까 L분의 A 프라임 람다 1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사인 세타는 L분의 람다 1. 사인 R은 L분의 요거잖아. L분의 요거. 뭐야? 사인 R은 L분의 람다 2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어때? 요 L은 이렇게 약분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스넬 법칙에 의해서 사인 I와 사인 R의 B는 뭐와 비례한다? 파장의 B와 비례한다. 전파 속력이 바뀌지 않는 한, 맞다. 진동수가 바뀌지 않는 한 속력과 파장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니까 모두 성립을 한다. 속도의 B와 같다는 것도 성립을 한다.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말하고 있는데 속력의 B와 굴절률의 B는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이다. 해서 요 값은 뭐하고 똑같다? N1분의 N2하고 똑같다. 이렇게. 바로 N1분의 N2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1번 매질 있지? 1번 매질에 대한 1번 매질에 대한 몇 번 매질의 굴절률? 2번 매질의 굴절률을 어떻게 표현한다? N1분의 N2로 표현하는 겁니다. 요걸 줄여서 이렇게 표현하죠. N1, 2 하면 뭐가 되는 거야? 1번 매질에 대한 2번 매질의 굴절률. 만약에 N2, 1 했으면 N2분의 N1 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N1분의 N2는 뭐뭐에 대한 분모에 대한 분자의 굴절률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값이 다 뭐하다? 일정한 겁니다. 뭐가 변해도? 입사각과 굴절각이 변해도. 됐어? 야, 그걸 묻는 문제가 뭐야? 4번 문제 아니야? 문제에서 입사각이 변하더라도 A 프라임이 적어라. 람다 1.
B'에 적어라. 람다 2. 그럼 이거잖아, 얘들아. 람다 2분의 람다 1은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 여기 있네. 일정하다. 이게 스넬 법칙이잖아. 몇 번이 답인 거야? 1번이 답이 되는 거야. 됐어? 자, 한번 보자. 자, 5번 문제에 뭐라고 했냐면 깊은 곳에 대한 얕은 곳의 굴절윤이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깊은 곳에 대한 얕은 곳의 굴절률. 그러면 이거는 깊은 곳에 대한 얕은 곳의 굴절률. 요거 묻는 거 아니야. 맞지? 굴절률하고 속도는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이거지. 얕은 곳의 속력 분의 깊은 곳의 속력. 이렇게 가야 되지. 얕은 곳의 속력이 얼마예요? 6이죠. 깊은 곳은 속력이 10이잖아. 그럼 답은 3분의 5가 되니까 약 1.7이다 하면 되겠지. 다음 몇 번입니까? 4번. 자, 지금 문제에 주어진 건 파면이니까 아까 했지. 요렇게 뭐 하자. 수직한 걸 그어주면 진행 경로. 또 한 번 파면에 수직한 걸 그려주면 진행 경로. 요게 뭐가 되는 거야? 법선이 되는 거야. 요각이 60, 요각은 30, 우리가 원하는 입사각은 60. 요각이 30, 요각이 60, 우리가 원하는 요각은 다시 30. 입사각 60, 굴절각 30. 자, 스넬 법칙 써보자. 입사각에 대한 사인값 60이네. 입사각에 대한 사인값, 그 다음에 굴절각에 대한 사인값은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갔으니까 람다 깊은 곳, 람다 얕은 곳 이렇게 가야지. 맞지? 또 속력하고도 비례하니까 깊은 곳의 속력, 그 다음에 얕은 곳의 속력 이렇게 가야지. 마지막으로 굴절률만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깊은 곳의 굴절률, 얕은 곳의 굴절률 이렇게 가야 되지. 맞아? 근데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 사인 30은 2분의 1이니까 이 모든 값이 얼마가 되면 돼? 루트 3이 되면 되는 거잖아. 이게 스넬 법칙이잖아. 그런데 야, 파면과 파면 사이 거리를 내가 뭐라고 했지? 파장이라고 했지. 문제에 뭐가 주어졌어? 얕은 곳의 파장이 5cm라고 주어졌잖아. 근데 진동수 얼마래? 10이래. 진동수가 10이니까 얕은 곳에서의 속력은 50cm/s가 되는 거지. 그렇다면 깊은 곳의 파장은 5루트 3이 되고 깊은 곳의 속력은 50루트 3이 되면 되고 깊은 곳에 대한 얕은 곳의 굴절률은 루트 3이 되면 되는 거잖아. 보기 1번. 깊은 곳과 얕은 곳의 진동수는 같다. 이 모든 게 출발은 진동수 같다. 깊은 곳에 대한 얕은 곳의 굴절률 루트 3. 깊은 곳 속력 50루트 3. 깊은 곳 파장 5루트 3. 야, 이 모든 값이 얼마보다 큰 거야? 1보다 큰 거지. 그러면 이거보단 이게 크고 이거보단 이게 큰 거니까 속력은 어디가 더 크다? 깊은 곳이 루트 3배만큼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몇 번이야? 5번이 틀렸잖아. 됩니까? 이제 그 파동의 굴절의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파동의 반사 우리 배우진 않을 건데 반사 그러면 거울이고 굴절은 렌즈의 역할이잖아. 맞지? 자, 우리가 이제 배워볼 거는 볼록 렌즈 배워볼 겁니다.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해보자. 렌즈가 이렇게 있으면은 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선이 있지.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광축이라고 합니다. 광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자, 광축과 나란하게 진행한 빛은 항상 굴절돼 가지고
한 점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란하게 진행하더라도 굴절돼서 동일한 한 점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초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점. 근데 뭐 렌즈는 빛이 왼쪽에서 오른쪽 갈 수도 있지만 또 오른쪽에서 왼쪽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초점은 뭐야? 좌우 대칭으로 두 개 있겠지, 그지? 그럼 요것도 초점, 요것도 뭐가 되는 거야? 똑같이 초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건 광축과 나란하게 입사한 빛은 굴절되어 초점을 지난다. 그 다음 초점을 지나서 입사한 빛은 항상 광축과 나란하게 진행한다. 마지막 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빛은 뭐 하지 않고 굴절되지 않고 직진한다. 이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광축과 나란하게 들어가면 굴절돼서 초점을 지난다. 됐죠? 그 다음에 초점을 지나가서 들어가면 광축과 나란하게 진행한다. 그리고 렌즈의 중심을 지나면 굴절되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해보자. 에? 자, 이제 우리가 물체에서 빛이 나가서 렌즈를 통과해서 굴절되면 렌즈 반대편에 상이 맺힐 텐데 그걸 한번 이제 공부해 보려고 하는 거야. 자, 봐봐. 색에 요게 초점이제, 요것도 초점이제, 여기 5점이라고 돼 있는 건 바로 초점의 2배 거리, 요것도 초점의 2배 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 처음 이거부터 해보자. 초점 2배 거리에 물체가 있어. 맞지? 그러면 화살표 머리에서 진행한 빛이 광축과 나란하게 들어가면 아까 뭐라고 했지? 굴절되어 초점을 지난다. 굴절되어 이렇게 초점을 지난다. 요겁니다. 맞지? 그 다음 렌즈의 중심을 지나면 굴절되지 않고 뭐 한다? 직진한다. 맞지? 그러면 이 두 개의 빛이 만나는 점이 요 점이니까 요 점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화살표의 머리 부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맞지? 그러면 내가 지금 그리는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상이 되는 거지. 상. 그러니까 물체가 렌즈에서 굴절돼서 뭐가 맺혔다? 상이 맺혔다. 이렇게 되는 거야. 보면 알겠지만 정확히 지금 좌우가 뭐 되고 있는 거지? 대칭되고 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요게 뭐가 되는 건데 물체의 크기이고 요거는 뭐가 되는 거야? 상의 크기인데 동일하죠. 그리고 상은 똑바로 서 있지 않고 거꾸로 서 있잖아요. 자, 책에 있죠? 물체가 중심점 EF에 있으면 실물과 크기는 같고 도립이라고 하는 건 적어봐. 거꾸로 서 있다는 얘기야. 거꾸로 선 뭐가 생긴다? 실제 상이 생긴다. 실상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냐? 자, 그 다음 봐봐. 자, EF보다 물체가 멀리 있어. 이렇게. 쌤 봐봐. 렌즈를 기준으로 물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상도 왼쪽으로 이동할 거야. 그래서 물체가 렌즈에서 멀어지면 상은 렌즈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면 돼. 맞지? 해볼게. 자, 여기서 광축과 나란하게 진행한 빛은 똑같은 경로로 움직일 겁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뭐야? 렌즈의 중심을 지나서 여길 딱 지나니까 어디가 교점이 되는 거지? 여기가 교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물체가 렌즈에서 멀어지니까 상은 렌즈에 가까워지고 상의 크기는 어떻게 됐어? 작아졌잖아. 됐냐? 아, 그러면 중심점, 그러니까 EF보다 멀리 있으면 실물보다 작고 거꾸로 선 실상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했냐? 그렇다면 아마 물체가
가까워지면 렌즈에, 상은 렌즈에서 멀어지겠지. 좀 더 보자. 좀 지우고. 자, 이번에는 여기 했고 여기 했으니까 초점과 초점 2배 거리 사이에 물체가 있는 거야. 자, 광축과 나란하게 들어간 빛은 굴절되어 초점을 지난다. 이건 똑같아. 자, 렌즈의 중심을 지나면 뭐 하지 않는다? 굴절되지 않고 직진한다. 어디서 만났어? 여기서 만났지. 그럼 뭐가 생기는 거야? 역시나 거꾸로 선 상이 생기는 거야. 뭐가 보여? 상이 렌즈에서 멀면 멀수록 상의 크기는 커지는 게 눈에 보이네. 그러면 중심점 EF와 F 사이에 있을 때는 실물보다 크기가 큰 거꾸로 선 실상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봐. EF보다 멀다. 실물보다 작다. EF로 가면 실물과 같다. EF보다 더 들어가면 실물보다 크다. 이렇게 패턴을 보여주고 있잖아. 여기까지 됐지? 2개 남았어. 자, 이번에는 초점의 위치에 물체가 있어. 요건 똑같다니까. 근데 렌즈를 중심을 통과한 빛은 굴절되지 않고 직진을 하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이 평행을 해서 만날 수가 없어. 그럼 상이 맺히는 거야, 안 맺히는 거야? 상이 안 맺히는 거야. 여기 있잖아. 초점 F에 있으면 상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초점보다 안쪽에 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자, 여기입니다. 초점보다 안쪽에 있대. 이건 똑같아. 굴절 어디 지나? 초점을 지나. 자, 렌즈의 중심을 지나면 이렇게 직진. 여기서 절대로 만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실상은 생기지 않는 거야. 근데 두 선의 연장선을 딱 보니까 연장선이 어디서 만나노? 여기서 만나지. 연장선에 의해서 생기는 상을 우리는 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상. 지금까지는 실제 상이었고 연장선이 만나니까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허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물체 뒤편에 뭐가 생겼어? 똑바로 선 허상이 생겼지. 크기는 물체보다 크지. 뭐라고 돼 있어? 초점보다 안쪽에 있으면 실물보다 큰 정립. 이게 무슨 뜻이야? 똑바로 서 있다는 뜻인 거야. 똑바로 선 뭐가 생긴다? 허상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상 F부터는 상이 없는 거지. 다만 F보다 안쪽에 있으면 허상이라도 생기는 거지. 요거 됐냐? 자, 봐봐. 얘들아. 예를 들어서 요걸 예를 들어볼까? 요 녀석에서 요 초 중심까지 거리를 뭐라고 표기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A라고 표기를 합니다. 됐지? 그 다음 렌즈의 중심에서 어디까지의 거리? 상까지의 거리를 B라고 표기합니다. 그리고 초점과 렌즈 중심 사이의 거리를 F라고 표현을 하고 렌즈 방정식이라고 해서 A분의 1과 B분의 1은 뭘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F분의 1을 만족해야 된다. 3개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 자자자. 야, 너희들 요 삼각형하고 요렇게 해줘. 요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거 정도는 알지? 그러면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A 대 B면 물체의 크기 대 상의 크기도 A 대 B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물체의 크기에 A분의 B배가 확대된 상의 크기가 되는 거지. 맞니? 여기 있죠. 물체의 크기분의 상의 크기 A분의 B가 결국 뭐가 되는 거다? 배율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B가 클수록 상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 됐어요? 이게 렌즈 내용의 전체입니다. 하나만 더. 야, 상이 오른쪽에 맺히면 B 값이 음수잖아. 양수잖아. 근데
상이 왼쪽으로 가면 B값이 얼마가 돼야 되겠어? 음수가 돼야 되는 거 맞지? 줄 거 줘라. 허상은 그래서 B값이 음수이다. 그러면 A값하고 B값을 주어지면 뭘 구해볼 수 있다? 이게 실상인지 허상인지 충분히 계산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번) 다음 중 볼록 렌즈가 만들 수 있는 상이 아닌 것은? 자, 정리해보자. 실물보다 작은 실상은 EF보다 물체가 멀리 있으면 되지. 맞죠? 실물보다 큰 실상은 렌즈 중심과 물체 사이 거리가 F보다는 크고 EF보다 작으면 되지. 그 다음 실물보다 작은 허상은 배운 적이 없죠. 실물보다 큰 허상은 A가 초점 거리보다 작으면 되죠. 실물과 같은 크기의 실상은 A가 EF하고 같으면 되죠. 이게 다야. 렌즈는 배운 게. 처음에 헷갈려도 몇 번만 하면 익혀질 거야. 어려운 거 아니야. 답은 3번이고요. 자, 얘들아, 흰 종이가 지금 위치가 어디고? 렌즈 뒤편이지. 그럼 일단 허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흰 종이에 맺힐 수가 없지. 그러니까 허상이지. 근데 문제에서 실물보다 크려면 허상 아니면 실상이지. 둘 중에 하나인데 허상이라면 A가 초점 거리보다 작아야 되고, 근데 흰 종이에 올라면 실상이어야 되니까 어디에 있어야 돼? F와 EF 사이에 있으면 되지. 몇 번인 거야? F와 EF 사이에 있어야 실물보다 큰 실상이 생기는 거잖아. 답 몇 번? 2번. 이렇게 가는 거지. 돼요? 3번. F보다 먼 곳에서 F에 가까워진다. 얘들아, 요렇게 있고 광축이 있어. 그래도 우리 초점 2배 거리에 있으면 물체의 위치나 상의 위치가 같고 크기도 같잖아.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이 물체의 위치가 렌즈에서 멀어지면 상의 위치도 렌즈에 가까워지는데 크기가 작아진다. 그러니까 EF보다 먼 곳에서 물체가 렌즈에 가까워지면 상의 위치는 렌즈에서 멀어질 텐데 점점 크기는 커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F에 점점 가까워지면 상의 크기는 증가하고 상의 위치는 렌즈에서 점점 뭐한다? 멀어진다 하면 되겠지. 답 몇 번인 거예요? 2번이 답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어, 패턴이. 4번. 초점 거리가 6cm래. 야, F가 얼마라는 뜻이야? 6cm. 4cm 되는 곳에 물체가 놓여 있으니까 A가 몇 cm? 4cm. B는 몰라. 구해보자. 4분의 1 더하기. B는 몰라. 이퀄 얼마가 돼? 6분의 1, F분의 1. 그러면 B분의 1은 넘기면 12분의 2, 1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12분의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12가 되지. B가 음수지. 무슨 상이 맺힌 거야? 허상이 맺힌 거지. 배율은 A 얼마? A가 4. B가 얼마? 절대값 12니까 몇 배? 배율은 3배. 물체의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지? 물체의 크기에 상의 크기는 몇 배가 되면 된다? 3배가 되면 된다. 그러면 생기는 상의 위치는 물체의 뒤편. 상의 종류는 똑바로 선 허상. 배율은 몇 배? 3배.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A분의 B니까. A가 얼마야? 4고 B가 12니까. 그러면 이런 거지? 이렇게 있으면 렌즈가 이렇게 있으면은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허상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값이 얼마인 거야? 이 값이 4인 거고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12가 되는 거잖아. 그럼 삼각형 생각하면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니까 1대 3이니까 요 길이 대 요 길이 b도 1대 3이 되니까 배율은 3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됐나요? 같이 한번 봐볼까 얘들아? 1번. 자, 1번에 렌즈의 중심을 지나면 광선은 굴절하지 않고 직진한다. 맞지? 굴절. 2번에 나란하게 들어갔으니까 굴절한 뒤에 초점을 지난다 하면 되고, 렌즈로 입사한, 그러니까 초점을 지나 렌즈로 입사하는 광선은 굴절한 뒤 뭐하고 나란하게? 광축과 나란하게 진행한다. 광축. 요게 이제 추적법의 가장 기본 원리죠. 자, 이번에 물체와 볼륨 사이의 거리가 초점 거리보다 길면 실제로 상이 맺힌다. 그지? 뭐라고 해 이거를? 실상. 근데 무슨 실상? 거꾸로 선 실상. 그 다음에 렌즈 사이 거리가 초점보다 짧을 때에는 물체 뒤편에 똑바로 선 허상이 생기니까 똑바로 선 허상.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첫 번째 갈로 거꾸로, 두 번째 갈로 똑바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 3번. 요게 눈에 띄지 않니? 크기가 같고 뒤집힌 상. 어떨 때 가능한 거지? 초점의 2배 거리. 그러니까 A가 얼마일 때? 2F일 때. 근데 A가 얼마야? 20이잖아. 아, 초점까지의 거리가 얼마이구나? 10cm이구나. 요거 알 수 있겠네. 초점까지 거리. 야, 그러면 이거 봐봐. 초점까지 거리의 절반밖에 안 되잖아. 그럼 뭐야? 똑바로 서고 크기는 큰 허상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관찰할 수 없는 까닭은 뭐 때문이지? 원래는 촛불 렌즈 지나서 일로 와야 상이 맺힐 수 있는데 여기에 뭐 하는 거야? 촛불보다 큰 허상이 맺히니까 상이 나타날 수 없는 거지. 뭡니까? 허상이 촛불 뒤에 생긴다. 답 몇 번? 4번. 이렇게 가는 거죠. 사 번 문제 보니까 얘들아 P점이 현재 그림상은 EF 위치에 있는 거지. EF 맞지? 근데 이 P가 F1에 놓인다는 건 초점에 온다는 거지. 굴절해서 여길 지났잖아. 여기가 초점이잖아. 굴절해서 여길 지나고 있잖아. 여기도 초점이잖아. 그럼 P가 F1에 온다는 건 초점에 온다는 거니까 초점에 오면 상이 생기지 않지. F1에 가까워지면 초점에 가까워질 동안 얘가 가까워지면 얘는 멀어진다니까? 맞지? P가 F1에 가까워지면 자, P가 F1에 가까워지면 얘는 멀어지고 멀어지면 상의 크기가 점점 어떻게 된다고 해서 이렇게 커진다고 했으니까 요것도 틀렸잖아. P가 F1을 지나 O에 가까워진다는 건 초점과 렌즈 사이지. 이건 뭐야? 똑바로 선 허상이 생기니까 P'은 점점 커진다? 아니 저쪽 왼쪽에 상이 맺히잖아. 오른쪽이 아니라. 마지막 F1을 지나 O에 가까워지면 이게 정답이네. P'은 뭘로 바뀐다? 허상으로 바뀐다. 몇 번이야?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A는 누가 봐도 초점거리 맞지? 모이고 있잖아 이 점에. 그러니까 A는 초점거리고 그러면은 요거는 2분의 A라는 거니까 허상이 맺힐 텐데 그 상은 물체보다 큰 상이잖아. 허상. 그 다음 물체의 상하 좌우가 바뀌지 않는 그렇지. 똑바로 서고 좌우도 안 바뀐 허상이 생긴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답이네. 됐어? 광전효과 보자. 자, 광전효과는 어떤 걸 가지고 광전효과라고 하냐면 금속 표면에 빛을 줬을 때 금속에 빛을 주면 에너지를 주는 거잖아. 그러면 금속과 핵이죠. 핵과 전자 사이 인력보다
더 큰 에너지를 주면 뭐가 튀어나와? 전자가 튀어나와. 이런 효과를 뭐라고 하는 거야? 광전 효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실험을 했더니 진동수가 일정의 이상값이 안 되니까 아무리 빛의 세기를 증가시켜도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빛을 주더라도 뭐 하더라? 광전 효과는 일어나지 않더라. 실험을 해보니까. 근데 뭐가 되니까? 진동수가 일정의 이상의 값이 되니까 세기도 필요 없고 시간도 필요 없고 무조건 뭐 하더라? 전자가 즉시 방출되더라. 그러면 광전 효과의 핵심 키워드는 뭐다? 바로 진동수다. 이거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1번에 빈칸 채워보자. 금속 표면에 빛을 비추면 전자가 방출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한다? 광전 효과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흐르게 되는 전류를 뭐라고 한다? 광전류라고 한다. 광전류. 이때 전자의 방출 가능 여부는 빛의 색이 쬐는 시간보다 빛의 뭐야? 디귿 진동수에 의해 결정이 된다. 그리고 이런 거지. 진동수가 일정 이상의 값이 안 되면 광전 효과 없는 거지. 일정 값보다 크면 광전 효과 있는 거지. 그 경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경계를 뭐라고 하냐면 한계 진동수라고 한다. 한계 리미트. 한계 진동수라고 하고 쓸 때는 F가 진동수인데 한계 진동수는 F0라고 쓴다. 이 정도. 됐죠? 그러니까 한계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의 빛을 비춰줘야 뭐 할 수 있다? 광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아연 표면에 빛을 줬는데 광전 효과가 없더래. 그럼 얘들아, 진동수를 증가시키면 광전 효과가 생길 거 아니야. 근데 파동의 전파 속력은 F 곱하기 람다인데 매질이 바뀌지 않는 한 얘는 똑같잖아. 그러면 진동수를 증가시킨다는 건 파장을 짧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 보기에 진동수 커진단 말이 없지? 그럼 뭘 찾으면 답이 되는 거야? 파장이 짧아진다를 찾으면 답이 되는 거지. 몇 번이 답인 거야? 4번 있네. 파장을 감소시킨다. 그러면 자동으로 진동수는 커진다. 이렇게 되거든. 똑같은 문제지? 적외선은 안 되더래. 근데 자외선은 되더래. 무슨 뜻이야? 자외선의 진동수가 더 크단 말이잖아. 자외선의 진동수가 더 크다는 것은 파장은 더 짧다는 얘기인 거지. 1번에 자외선 파장이 적외선 파장보다 짧기 때문이다. 말 바꾸면 진동수는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답 몇 번이에요? 1번이 답이 되는 거지. 지금 현재 마이너스 전하를 띠면서 벌어져 있지. 근데 광전 효과 때문에 전자가 빠져나가면은 중성이 되면서 이렇게 오므라들겠지. 근데 전자가 계속 빠져나가면 결국은 플러스가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플러스가 되면서 다시 벌어지게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금속박은 오므라들다가 더 벌어진다.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야? 4번이 답이 되는 거지. 4번. 근데 이런 광전 효과를 파동설로 설명하니까 한계가 있는 거야. 어떤 한계가 있냐면 너희 빛을 파동으로 생각한다는 건 약간 어떤 느낌이야? 연속적인 흐름을 가진 파동을 생각할 수 있지. 근데 만약에 빛이 파동이 맞다면 파동의 에너지는 어디에 비례한다?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고 진폭은 빛의 세기에 비례하니까 아까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광전 효과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잖아. 두 번째, 자, 빛은 연속적인 에너지 흐름이잖아. 파동이라면. 쌤 봐봐. 쌤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한 1초, 2초 누르는 건 전혀 아프지 않거든. 근데 이거를
10시간, 20시간 누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손에 충격이 많이 받겠지. 그런 것처럼 꾸준하게 연속적인 에너지 흐름이 가해진다면 시간이 충분했을 때 광전 효과가 발생했어야 되는데 절대 발생하지 않더라는 거지. 그 말은 빛을 파동으로 봐가지고는 광전 효과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새로운 이론을 내놓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광량자설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자. 광량자설은 이런 거야. 빛이라고 하는 게 빛 알갱이가 있다는 뜻인가요? 빛 알갱이. 그 빛 알갱이를 뭐라고 이름 붙인 거야? 광량자 혹은 광자라고 이름 붙인 거야. 저기가 어두워. 그럼 밝게 해야 되잖아. 어떻게 하면 돼? 빛 알갱이를 한 3개 던져주면 돼. 이렇게. 빛 알갱이를 3개 던져주면 저기가 밝아지는 거야. 여기가 좀 어둡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또 빛 알갱이를 한 5개 던져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빛의 흐름이 연속적인 흐름이 아니라 빛 알갱이가 전달되는 형태로 빛이 전달한다. 우린 이걸 빛의 입자성이라고 불러주는 거지. 됐어? 그리고 그 빛 입자, 빛 알갱이를 광량자 혹은 광자라고 이름 붙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개의 광자가 가지는 빛 에너지를 어떻게 정의한다?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로 정의한다. 그러니까 광자 한 개가 가지는 에너지는 누가 결정한다? 진동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너희들 그거 알지? 빨간색 빛하고 파란색 빛 중에 누가 에너지가 큰 거야? 파란색 빛이 에너지가 크지. 왜 그런 거야? 파란색 빛이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크다 이 말인 거야. 빨간색 빛은 진동수가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빛의 에너지 크기를 결정하는 건 누구라는 거지? 바로 진동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야, 빛의 세기는 누가 결정하느냐? 빛의 세기. 자, 잘 들어봐. 빛의 세기는 이런 개념이야. 자, 여기에 지금 빨간색 빛을 비춰주고 있어. 근데 어두워. 어두우면 똑같은 빨간색 빛인데 더 밝게 해줘야 되잖아. 어떻게 하면 돼? 처음에 빛 알갱이를 3개 던져주다가 어둡대. 그러면 한 5개 더 던져주는 거지. 빛의 세기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빛 입자, 이 광자의 개수가 결정을 하는 거야. 구분해. 빛 에너지는 진동수가 결정을 하고 빛의 세기는 광자의 수가 결정을 한다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지? 광전 효과지. 광전 효과가 뭐지? 빛을 쏘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지. 이런 개념이야. 자, 요게 전자지. 빛 알갱이가 가서 전자 입자를 때리면 이 전자가 튕겨나가는 걸 광전 효과라고 하는 거야. 그 과정에서 줄 거 봐. 몇 대 몇 충돌을 한다? 1대 1 충돌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광전 효과가 발생한다면 광자의 개수하고 이탈한 뭐가 수밖에 없어? 전자의 수는 같을 수밖에 없겠지. 광자가 10개면 전자도 최대 10개까지만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왜? 1대 1로 충돌하니까. 그리고 탄성 충돌한다고 했지? 광자의 에너지가 고스란히 전자에게 전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볼래? 지금 여기 놓여있는 전자가 요 턱을 넘어서 빠져나가야 돼. 숫자 한번 넣어볼게. 요 턱이 에너지가 20이라고 하자. 그러면 광자의 에너지가 15를 가지고 딱 때리잖아. 그러면 전자가 요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원위치하겠지. 맞아? 그러면 요 광자가 최소한 얼마 에너지는 줘야 돼? 최소 20만큼 에너지를 줘야 뭐 할 수 있어? 전자가 이탈할 수 있지. 바로 전자가 이탈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뭐라고 이름 붙이는 거야? 1함수라고 이름 붙이는 거야. 이해되냐? 아까 우리 한계 진동수를 뭐라고 표현했지? F0라고 표현했지. 바로 이 1함수는
그 한계 진동수를 이용해서 구한 에너지 값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함수는 뭐하고 똑같은 거야? 바로 HF0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이 함수 개념이 되는 거야. 너희 책에 있어. 봐봐. 요게 누구의 에너지지? 요거는 광자, 빛 에너지지. 이 광자 에너지가 뭐보다 크다면, W보다 크다면 뭐가? 광전 효과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 그런데 이 광자의 에너지가 1함수보다 작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광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광전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광자의 진동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 그 얘기가 여기 있죠. W보다 HF가 작으면 광전 효과 안 되고 W보다 HF가 크면 광전 효과 가능하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됐어?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구나. 문제를 봐야 되는구나. 5번 한번 보자. 자, 얘들아, 줄 거 봐. 광전자의 수를 많게 한대. 줄 거. 광전자의 수를 많게 한대. 야, 광전자의 수를 많게 하려면 아까 뭐라 했지 내가? 바로 요거. 광자의 수를 늘린다. 결국 빛의 세기를 센 빛을 비춰준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몇 번이 답인 거야? 1번이 답이 되는 거지. 6번에 줄 거 볼래? 광원으로부터의 거리를 가까이 한다. 광원으로부터 거리의 거리를 가까이 한다. 뭐를 세게 한다? 빛의 세기를 증가시킨다. 그 말은 튀어나온 전자가 더 많다. 그 말은 오므라든다면 더 많이 오므라들고 벌어진다면 더 많이 벌어지겠지. 그럼 얘는 아까하고 비교했을 때 더 많이 오므라들고 더 많이 벌어지겠지. 뭐가 먼저야? 더 많이 오므라드는 게 먼저지. 그래서 답 몇 번 되는 거야? 4번이 답이 되는 거지. 됐어? 자, 마지막 운동 에너지 이야기 한번 해보자. 자, 칠판 한번 봐봐. 아까 똑같은 그림인데 이렇게 있어. 요게 뭐예요? 요게 일함수. 맞지? 여기 전자가 놓여있고 얘를 누가 때리는 거야? 빛 알갱이 광자가 때리는 거야. 자, 이렇게 하자. 일함수가 아까처럼 20이라고 하자. 광자가 가지는 에너지 HF가 30이라고 하자. 그러면 탄성 충돌을 하니까 두 개가 충돌하면 전자한테 얼마의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지? 30만큼의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이 전자가 30만큼의 에너지를 받고 나면 이탈하는데 얼마를 쓰지? 20만큼 썼지. 얼마가 남아? 10만큼 남지. 바로 이탈한 후 전자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 되는 거야? 10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탈한 후 가지는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구할 수 있어? 광자한테 받은 에너지에서 뭘 뺀 거? 1함수를 뺀 게 최대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지. 아, HF에서 1함수를 뺀 게 전자가 가지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 HF랑 HF0를 뺀 게 운동 에너지가 되는구나. 그렇다면 운동 에너지가 0이라는 것은 HF랑 HF0가 동일하다가 되는 것이고, 본래 여기잖아. 여기가 운동 에너지 제로가 되는 거지. 운동 에너지 제로가 될 때의 진동수는 A의 한계 진동수, 요거는 B의 한계 진동수가 되는 거지. 됐어? 제발 봐라. 얘들아, 원래 에너지가 이만큼 있었지. 얘를 얼마로 만들어줬어? 0으로 만들어준 거지. 야,
얘 지금 지하 20층에 가 있지? 얘를 0으로 만들어주려면 얼마가 필요해? 20이 필요하잖아. 바로 요게 1함수 개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걸 y절편이라고 하나, 요거는 a의 1함수의 부호를 바꾼 값이라고 볼 수 있겠지. 요 y절편은 b의 1함수의 부호를 바꿨다 볼 수 있겠지. 1함수든 한계 진동수든 누가 더 큰 거야? b가 더 큰 거지. 왜 그런 거지? 핵과 전자 인력이 더 크니까 1함수도 b가 더 큰 거지. 적을래? 핵과 전자의 구속력이 누가 더 큰 거다? b가 더 큰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만 더. 우리 에너지는 HF라고 배웠고, 그러면 F분의 E는 뭘 의미하는 거야? 플랑크 상수를 의미하는 거잖아. F가 X축, Y축은 에너지니까 적어볼래?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가 된다? 바로 H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그래프든지 기울기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됐어? 요 그래프 얘기는 끝입니다. (1번) 보자. 얘들아, 최대 운동 에너지를 크게 하고 싶대. 요식 쓰면 될 것 같은데. 최대 운동 에너지를 크게 하고 싶으면 HF를 키우든지 1함수를 줄이든지. 찾아봐. 같은 색이야. 얘들아, 같은 색 위에 적어. 진동수 동일. 같은 색이라는 건 진동수가 똑같다는 얘기야. 더 볼 필요 없어. 광자의 수를 100날 늘려봤자 운동 에너지에는 영향을 못 주잖아. 아니 지금 야 강한 색이라고 했잖아. 이건 뭐야? 얘는 동일한데 광자의 수만 늘리겠다는 얘기잖아. 의미 없는 거지. 의미 없음. 진동수가 큰 빛 의미 있지. 가능. 김파장 옆에 적어. 작은 진동수. 안 되지. 1함수가 작다? 되지. 답은 5번. 니은, 리을. 이렇게 돼야지. 자, 지금 A 기울기든 B 기울기든 뭐하고 똑같니? 플랑크 상수하고 똑같지? 그러니까 고쳐라. 같다. A와 B의 한계 진동수는 누가 크다? B가 크다. 1함수도 B가 크다. 왜? 4번이 답이잖아. 전자에 대한 구속력이 B가 더 크니까. 답 4번. 같은 파장 말 바꾸면 같은 진동수의 빛을 쪼여주더라도 당연히 1함수 작은 A의 운동 에너지가 더 큰 거지. 됩니까? 답은 4번이고요. 자, 문제에서 전류세기를 증가시킨데 전류세기는 어디에 비례하냐면 단위 시간 동안 이 도선을 지나는 전자의 개수에 비례하잖아. 이동하는 전자수. 얘들아,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광자의 수가 늘어나는 거잖아. 그럼 뭐도 늘어나게 되지. 이탈한 전자도 늘어나게 될 테니 전류가 많이 흐르겠지. 진동수 증가시켰지. 그럼 얘들아 뭐가 커지는데 진동수 증가시키면 빠져나온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질 테고 그렇다면 단위 시간 동안 많이 이동하겠지. 빠르니까. 이것도 가능하네. 파장 증가시키면 진동수 작아지니까 안 됨. 금속판 1함수가 커져도 최대 운동 에너지 감소하니까 안 됨. 답 뭐야? 기억하고 니은만 정답이 돼야 되겠지. 됐어? 라스트. 자, 여기서 전자를 놓으면, 구슬을 놓으면, 와가 빵 때리면, 얘가 팡 하고 튀어나가니까, 얘가 바로 빛, 광자. 얘가 바로, 오른쪽, 얘가 바로 밖으로 빠져나가는 전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1번, 3번 둘 다 틀린 거 아이가? 거꾸로 얘기했으니까. 2번에 쇠구슬을 놓은 위치. 얘들아 봐라. 여기 놨어. 전자가 안 빠져나가. 어떻게 할래? 얘를 더
높은 곳에 두면 되잖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진동수 의미하는 거지. 그리고 구부러져 올라간 높이에 따라서 전자가 쉽게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이함수가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충돌 시 아니고 고칠래? 이탈한 뒤에 이탈 시 세구수의 속도가 결정을 하는 거지. 맞나요? 답은 2번,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